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입니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특히나 카카오의 주가가 신고가에 신고가에 신고가를 쓰고 있으면서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뜨거운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영상을 분석해드렸어요. 현재 카카오가 5대1로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현재 그때 과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7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그때 당시 11만 6천 원이었으니까 대략 한 5배 정도? 5.5배 정도 이제 주가 상승이 이제 발생하였습니다. 그만큼 카카오에 대한 그런 주가 상승이 굉장히 뜨거웠고, 사실 이 당시에도 카카오의 신성장 동력 확보, 장기 투자, 유망 기업, 5G 모멘텀 주목 이런 식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 장기 투자가 유명하다라고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죠. 현재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주가가 이제 한 70만 원, 70만 원 전후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역시나 37만 원대에서 대략 한 이때 대비해서도 이때가 2020년 연말이죠. 2020년 12월 18일 카카오의 장기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혁신의 연속에서 주가가 한 100% 정도, 100%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5대1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14만 2천 원이고 액면 분할을 하기 전 가격으로는 약 한 70만 원 정도의 그런 주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네이버를 저는 대한민국의 제1의 혁신기업이라고 텔레그램방을 통해서도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분석해드렸고 아마 가장 많이 분석해드린 기업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네, 텔레그램에서 가장 많이 분석해드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도 29만 원대에서 29만 원대에서 네이버 한국을 넘어 세계로 대한민국 1등 혁신기업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메타버스 끝판왕 혁신에 투자하라 네이버의 혁신 이렇게 해서 역시나 31만 원대에서 분석을 해드렸고, 그 당시에도 역시나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와 그 네이버에 대한 분석, 마지막으로 제트홀딩스 그리고 이버스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서스가 떴습니다. 컨센서스가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6.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1.3조 원 정도를 이제 컨센서스로 내놨는데, 일단 한번 보시면 역시나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을 해요.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일회성 이제 이익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년 도구를 봐야겠죠. 그래서 ROE나 영업이익률도 20%, 22%, 15 이상으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은 61조 원 정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느 정도 좀 비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해 영업이익이 1.3조 원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60조 원 이상이니까 상당히 비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왜냐면 알리바바의 그런 PER을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알리바바의 PER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알리바바만큼 글로벌 기업도 아닌데 상당히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아마 성장성과 그리고 안정성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장기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 것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시적으로 이제 찍힌 것은 제트홀딩스죠. 이제 일본과 이제 일본의 이제 라인 경영 통합으로 인해서 제트홀딩스에 대한 그 지분법 이익이 이제 찍히면서 일회성 이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르게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데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이제 만약 1.3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5조 원은 무난히 넘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1.5조 원은 무난히 넘길 것 같고, 그에 대비해서는 대략 한 4 정도, PER 42에서 44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고평가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이버의 그런 성장성을 봤을 때, 그리고 확장성을 봤을 때에는
딱히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분석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R이 75 정도, 75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번 연도 컨센서스 대비한 겁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지금 보시면 카카오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적자를 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때가 정말 투자의 기회였죠.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카카오에 대한 장기 투자한 유망 기업으로 분석해드렸으니까 그때 이후에 5배 이상 올랐으니까 당연히 좀 괜찮은 그런 분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의 그런 성장성이 엄청납니다. 그만큼 훨씬 더 네이버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도 약간 70 이상의 PR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76.57인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오히려 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75 정도, 74에서 75 정도를 이제 제 예상에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네이버와 비슷하게 시가총액은 60조 1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 격차가 얼마 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들 기업 간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간의 그런 실질적인 펀더멘털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부분에서도 상당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왜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냐 하면 물론 카카오가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닌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다르게 국외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확장성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그런 플랫폼을 전부 다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시장이 큰 뭐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동남아 시장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대만 이런 이제 국가들까지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확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확장성에서 문어발식 사업 다악화가 아니라 사업 다각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의 사업에 대한 진행성,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보고 있느라면 인터넷 사업에 대한 플랫폼 사업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영상에서 이제 뭐 제페토라던가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영상을 한번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석 영상은 되도록 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영상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의 이런 공격적인 확장과 그리고 수비적인 매출 혹은 현금 흐름이 상당히 조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비는 다 알고 계시죠? 검색 플랫폼입니다. 검색 플랫폼. 광고료죠, 광고. 광고에 의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매년 한 7%, 7에서 8% 정도의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서치 플랫폼,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그런 인터넷 플랫폼이 사실 인구수가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성장성이 꾸준히 매년 5% 이상의 성장성이 나오고 있냐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일단 광고의 수 자체가 증가해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광고 수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료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광고료도 매년 보험료 올리듯이 광고료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광고료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공격적인 확장성을 보면은 뭐 커머스도 있고요. 이커머스라던가 뭐 핀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뭐 웹툰이라던가 아니면 뭐 음악 플랫폼 이런 것들이 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매년 이제 최소 40% 정도, 40%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뜨거운 업종이고 이쪽에서 전부 다 1등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뭐 이커머스도 1등이고 핀테크도 1등이고요. 컨텐츠도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성을 펼치고 있는 사업 확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업에서 전부 다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그 과실을 가장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네이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핀테크 같은 부분을 보면은 이 제트홀딩스를 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야후 재팬과 이제 라인을 합병을 시킴으로써 제트홀딩스의 지분율을 32.5%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트홀딩스는 일본의 네이버라고 봐도 꽤나 무방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플러스 알파 정도의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트홀딩스의 그런 시가총액도 여전히 꽤나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트홀딩스에 대한 그런 분석도 추후에 이제 한 번 더 해드리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이기 때문에 이런 제트홀딩스뿐만 아니라 사실상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그런 사업 확장성도 상당히 큽니다. 일단 페이 시장에서는 당연히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뭐 간편결제라던가 인터넷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진행될 금융 서비스, 대출이라던가 보험, 신용평가 혹은 후결제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확장성도 무궁무진해요. 사실상 이쪽에 대한 진출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장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스럽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성도 꽤나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단계별로 착착착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사업 다각화보다는 안정적인 사업 다각화를 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카카오는 훨씬 더 빠른 대신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는 이런 부분의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쪽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의 이제 영업이익이라던가 성장성은 카카오가 훨씬 더 있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누가 더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느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는 저는 네이버에 이제 손을 들고 싶은 겁니다. 물론 카카오를 그렇다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미 2019년부터 카카오의 장기 유망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5배가량의 주가 상승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대해서도 두 기업 모두 괜찮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자, 그럼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네이버 클라우드를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일단 저는 국내에서 1등이 지금 AWS인데 아마존이죠. 아마존 AWS인데 저는 앞으로 네이버의 플랫폼, 네이버의 클라우드 역시나 아마존만큼의 그런 성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한정입니다. 일단 클라우드 자체가 AS, 유지보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국가에 대한 보안 데이터, 뭐 국가기관이라던가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인 클라우드 사업자가 네이버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일본의 회사 전용 클라우드라던가 회사 전용 소프트웨어도 라인에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을 봤을 때에도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괜찮은 견고한 그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매년 이제 60% 이상의 성장성이 나오고 있어요. 클라우드는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1등이 아님에도 매우 견고한 성장성을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혜자가 없을 수가 없죠. 그만큼 이 검색 플랫폼, 광고를 통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후불 결제라던가 혹은 뭐 웹툰 같은 컨텐츠 아니면 빅히트와의 그러니까 이버스 플랫폼을 통한 그런 뮤직,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폭발성이 있는 그런 사업 확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엎치락 뒤치락 사업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것인데 상당히 안정적이고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규모를 그리고 사업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상당히 커요. 일단 당연히 1등은 중국이고요. 2등은 이제 US, 뭐 영국 이렇게 나아가는데 일본도 4등입니다. 일본은 4등을 랭크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대략 한 30%가량 됩니다. 중국은 뭐 거의 50% 가까이 됐죠. 근데 일본은 아직도 10%가 안 돼요. 10% 내외를 이제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2배 성장한다 하더라도 20%예요, 20%. 그런데 전자상거래를 현재 야후재팬과 그리고 라인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트홀딩스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트홀딩스의 그런 32.5%의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쪽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특히나 핀테크 부분에서 제트홀딩스가 압도적인 1등이에요. 핀테크 부분에서
제트홀딩스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배달 사업 서비스가 굉장히 핫하죠. 배달 사업 서비스도 1등을 라인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2등이 이제 우버이츠인데, 우버이츠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바로 소프트뱅크죠. 그러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야후재팬이고요. 이런 관계로 인해서 결국에는 1등이 라인을 차지하고 있고 2등에 이제 우버이츠인데 여기서 소프트뱅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1등인 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인의 그런 압도적인 성장성이 없이나 제트홀딩스에 그대로 녹일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그에 따른 지분법 이익이라던가 혹은 앞으로의 그런 일본 시장 혹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광고, 이커머스, 그리고 모바일 결제, 금융 서비스까지 라인 파이낸셜을 역시나 일본에서도 내겠다,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확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 확장성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가치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처참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굉장히 양호한 재무제표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고평가냐, 그러니까 PER이 막 500이 넘어가고 PSR이 20이 넘어가고 이런 고평가냐 하는 것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플랫폼 기업들이 양분화되어 있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미국의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양분화되었는데 여기서 제3세계의 플랫폼이 제트홀딩스를 필두로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물론 동남아 시장에 실리미트라던가 이런 기업이 있긴 있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그런 합작 법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필두로, 전 세계를 이제 대상으로 한 확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기업이 탄생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제3세계에서 플랫폼 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의 대항 혹은 저항이 있는 그런 세력이라던가 국가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조금 더 보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분석해드렸으니까 뛰어넘고 다음으로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에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수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들도 이버스 플랫폼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V라이브와 이버스가 이제 합작을 하면서 이제 지분 투자를 49%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브이라이브를 네이버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브이라이브를 사용하는 연예인 혹은 가수들을 보면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엑소, 트와이스, 빅뱅 이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버스 같은 경우 이버스 커뮤니케이션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만 보더라도 방탄소년단, 세븐틴 아니면 저스틴 비버 이러한 해외 가수들 혹은 국내 유명한 가수들도 역시나 같이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플랫폼 확장성이 저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작년까지 올해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콘서트에 대한 그런 수익, 콘서트를 통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에 대한 그런 확장성이 완전히 멈춰 있었다면은 올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콘서트 매출이 다시금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콘서트가 확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와중에 이버스의 플랫폼 역시나 꽤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상당한 그런 관심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버스 커뮤니티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굿즈라던가 혹은 유료 서비스라던가 팬사인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버스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신청하는 핀테크를 네이버페이를 자연스럽게 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글로벌 진출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네이버를 대한민국의 제1의 혁신기업이라고 지금까지 정말 많이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해당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핵심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성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이 있는 기업인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네이버의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변곡점이라던가 혹은 지지라인이 견고해질 때, 그 지지가 확실하게 될 때 조금씩이나마 지분을 실어간다거나 혹은 한꺼번에 지분을 실어가는 그런 형태의 투자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까지 네이버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